그 미군 기지로 보낼 수 없습니다. APEC 정상회의장, 한 한국인 의사가 미국의 비밀 경호국을 막아섰습니다. 이 충격적인 대치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한복판에서 미국 백악관의 핵심 선임 보좌관이 심정지로 쓰러진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오산 기지로 즉시 이송한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미 경호팀은 워싱턴의 철통 같은 프로토콜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냐, 환자의 생명이냐. 심장이 멈춘 환자를 두고 단 4분의 골든타임 속에서 두 개의 신념이 격렬하게 충돌한 순간, 전 세계가 숨죽인 가운데 벌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나단 브릭스, 백악관 경제안보실 선임보좌관입니다. 제 세계에서 감정은 통계의 오차에 불과했고 임무는 모든 것을 의미했죠. 저는 숫자를 믿었고 예측 가능한 프로토콜만을 신뢰했습니다. 감정만큼 비효율적인 자원은 없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백악관의 시계는 초 단위로 움직였고 저는 그 시계의 가장 정밀한 톱니바퀴였습니다. 실수는 곧 실패를 의미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워싱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제 심장은 업무를 위해 뛰는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경주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저는 현장 점검의 마지막 순서로 의료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있었죠. 거대한 흰색 텐트와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제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시설은 최신 이동형 병원 시스템이며 모든 응급 상황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임시시설은 임시시설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매뉴얼이죠. 제 차가운 목소리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자료 대신 제 태블릿에 있는 워싱턴의 프로토콜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야전 병원은 통제 변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는 쉴 새 없이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1호 동선 확보, B팀 루트 변경, 스나이퍼 포인트 재확인. 저는 그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동선을 짰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도처럼 얽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긴장감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통제 하에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프로토콜이 곧 안전이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그 문장을 부적처럼 되뇌었습니다. 오차 없는 계획, 그것만이 유일한 신념이었죠. 조금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오랜 동료인 라이언 피어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병을 내밀었죠. 나단, 자네 안색이 말이 아니야. 잠은 좀 잤나?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고맙지만 지금은 쉴 때가 아니야. 제 손에는 이미 반쯤 마신 에너지 드링크가 들려 있었거든요. 그는 제 손에 들린 캔과 제 충혈된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그게 더 큰 문제일세, 나단. 저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다음 회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인으로 버티는 건 제게 일상과도 같았죠. 드디어 본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도명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이 마치 수술실 불빛처럼 눈을 찔렀죠. 수백 대의 카메라가 전 세계를 향해 번개처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으려 했죠. 제 임무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와 기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연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주는 마치 거대한 박물관 같은 도시군. 저는 속으로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살아있는 도시라기보다는 잘 보존된 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고풍스러운 도시에서 가장 첨예한 경제 안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쿵, 쿵. 평소의 리듬과는 다른 불규칙한 박자였죠. 저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불안한 느낌을 애써 털어냈습니다. 아마도 피로와 카페인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했죠. 제 몸은 언제나 제 통제 하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브리핑 페이퍼를 반듯하게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개막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주먹을 쥐어 그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수십 번의 정상회의를 치러왔지만 이번만큼 압박감이 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브릭스는 무너지지 않아.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프로토콜에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굳은 표정으로 제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제 이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무 완수가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제 시선은 다시 아까 보았던 한국 의료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장 구석에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죠. 저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제 눈에는 오히려 비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중앙통제실에서 지시하고 현장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제 철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들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것이 저들이 말하는 현장 중심 방식인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유연함이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죠. 미국식 매뉴얼의 완벽함에 비하면 너무나 허술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천년 고도의 고분들이 고요하게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고분들은 수많은 왕들의 죽음을 지켜봤겠죠.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라이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리하지 말게.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그 목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나단 브릭스였고 제 임무는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심장의 불규칙한 통증을 다시 한번 에너지 드링크로 억누르며 저는 개막 연설이 시작될 연단을 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개막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시선은 연단이 아닌 맞은편에 앉은 상대국 대표단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쫓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눈 깜빡임, 입꼬리의 작은 경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태블릿에 빠르게 메모를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총알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분석해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의 첫 줄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 통제 하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기 시작한 것은 저는 가볍게 마사지를 하며 불편함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단순한 피로감일 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직한 무언가가 오른쪽 흉부를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연설자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죠. 저는 셔츠 깃을 조금 느슨하게 풀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젯밤 마신 에너지 드링크가 너무 많았던 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제 몸이 방해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블릿 화면에 다시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글자들이 눈앞에서 초점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라이언이 제 상태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나단, 정말 괜찮은 건가?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죠. 시차 문제일 뿐이야, 라이언, 신경 쓰지 말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기어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제 나약함을 들킨 것만 같아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브릭스는 이런 사소한 육체적 문제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설자의 목소리가 마치 깊은 수면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며 밝았던 조명들이 터널의 끝처럼 희미해져 갔죠. 저는 당황해서 눈을 세게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을 찢을 듯이 격렬하게 뛰다가 이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식은땀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완벽한 프로토콜에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제 팔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제 의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의자의 팔걸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부터 몸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죠. 제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 즉 통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나단, 맙소사, 나단. 라이언의 다급한 외침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 밖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렸죠. 그가 저를 붙잡으려 팔을 뻗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겨우 달싹거렸을 뿐이죠.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언이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나단.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마주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야는 이제 거의 암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즉시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VIP다운, 코드블루, 의료팀 진입. 훈련된 경호팀의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제 주변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일사불란했죠. 저는 그들의 어깨 너머로 연설이 중단되고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백악관 선임 보좌관 나단 브릭스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었죠. 제 모든 경력과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 쿵하고 마지막으로 울리는 공허한 정지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동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의 전원이 꺼지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라이언의 절박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브릭스는 쓰러지지 않는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죠. 제 의식은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APEC 본회의장에서의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 제 심장은 완벽하게 멈췄다고 합니다. 심정지,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저는 생과 사의 경계선 그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의 오만한 통제력은 산산조각 났고 제 생명은 이제 제 손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워싱턴의 프로토콜이 아닌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경주의 그 임시시설에 제 운명이 달려있게 된 겁니다. 한국의 골든타임 대응팀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치 깊고 차가운 물속에 잠긴 채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소란을 듣고 있는 듯했죠. 거친 숨소리와 수십 개의 발소리가 제 주변을 혼란스럽게 에워쌌습니다. 누군가 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고 셔츠를 찢어내는 감각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오산기지로 즉시 이송한다. 당장 헬기 루트 확보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 미 경호팀장 에이든 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프로토콜의 실행이었죠. VIP는 무조건 미군 시설로 이송한다. 그것이 우리의 철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공포로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그 단호한 명령을 가로막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동하면 뇌사 위험이 90% 이상입니다. 환자 상태 파악이 먼저입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에이든의 명령을 압도하는 단호함이 있었죠.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제 흐릿한 시야 가장자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나중에야 알게 된 한지혁, 한국응급의료팀의 전문의였어요. 그는 제 몸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빠르게 살피며 주변 팀원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지시를 내렸죠. 제 환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환자 맞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통역 없이도 그 의미가 명료하게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에이든이 격분한 목소리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신원부터 밝혀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연방 요원 업무방해로 간주하겠어. 하지만 그 한국인 의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누군가 제 가슴 중앙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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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의식의 표면으로 날카롭게 떠올랐습니다. 한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제 가슴을 체중을 실어 누르며 에이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신원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상사는 내 환자예요. 이 환자는 골든타임 3분 중 1분을 당신과 신랑이 하느라 이미 낭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저는 저를 두고 버리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세동기 가져와요, 당장. 한지혁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차가운 젤과 함께 두 개의 딱딱한 패드가 제 가슴에 거칠게 붙여졌죠. B-하는 날카롭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제 머릿속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기계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심장이 멈췄다는, 사망을 의미하는 소리였습니다. 에이든의 경호팀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차지합니다. 충격 들어갑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거대한 전류가 제 몸을 남김없이 관통했습니다. 제 몸이 바닥에서 활처럼 뻣뻣하게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가슴을 내리친 듯한 충격이었죠.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단조로운 기계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리듬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심장은 뛰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압박 시작합니다. 한지혁의 목소리는 절망 대신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다시 제 가슴 위에 올라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의식의 끈을 차라리 놓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의 구령 소리가 제 귓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쪽 세상에 붙잡아 두려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엠부백인 계속해요. 에피네프린 1ml 주입합니다. 수많은 의학 용어와 지시가 오가고 또 한 번의 끔찍한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 가슴을 부수는 압박이 이어졌죠. 몇 분이 흘렀을까요? 아니,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B- 하던 기계음이 갑자기 리듬을 찾기 시작했죠. 쿵, 쿵, 쿵. 아주 불규칙하고 미약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발 순환 확인됐어요. 누군가의 안도 섞인 외침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진 지 정확히 3분 47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하기만 했죠. 의식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든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아. 이제 숨은 붙었으니 당장 이송한다. 헬기는 이미 대기 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 중단되었던 임무를 완수하려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워싱턴의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명보다 보안과 매뉴얼이 그에게는 우선이었죠. 라이언이 그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듯 했습니다. 에이든, 제발, 지금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네. 하지만 에이든은 확고했습니다. 한지혁이 제 목의 경동맥을 짚어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격렬함이 사라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안 됩니다. 지금 이 환자는 단순한 심정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동맥 박리가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그 말은 에이든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헬기 진동이 환자의 대동맥을 완전히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기내에서 즉사합니다. 대동맥 박리, 그 의학 용어가 가진 치명적인 무게를 에이든도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는 현장에서 즉석 초음파 기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의 자신감은 막연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니터 화면이 제 옆에 급하게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젤이 다시 제 가슴팍에 발라지고 딱딱한 탐촉자가 제 피부를 눌렀죠. 저는 그들의 숨죽인 대화를 들으며 제 운명이 이 낯선 한국인 의사의 손에 완전히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이든은 자신의 신념과 프로토콜을 지키려 했고 한지혁은 제 생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보안과 생명, 두 개의 절대 가치가 제 몸 위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죠. 제발, 그를 믿어, 에이든.
저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에이든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화면 속에서 한지혁이 말한 재앙의 증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지혁이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내뱉은 대동맥 박리라는 단어는 에이든의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워싱턴의 프로토콜을 고집할 수 없었죠. 최종 조율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오산 기지가 아닌 이 수술이 즉시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결정되었죠. 놀라운 광경은 그 직후에 펼쳐졌습니다. 미 경호팀과 한국 의료팀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에이든이 직접 제 이송용 침대를 미는 것을 도왔고 우리는 모두 같은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헬기가 이륙하자 저는 경주의 불빛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분의 비행, 그것은 저의 두 번째 벽이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잡자마자 한지혁이 그토록 우려했던 끔찍한 진동이 제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찢어진 대동맥을 누군가 일부러 붙잡고 흔드는 듯한 고통이었죠.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혈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야가 마치 고장난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격렬한 붉은 빛과 완전한 암흑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감각 속에서 의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죠.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제 생명이 이 얇은 알루미늄 동체 안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삐 헬기의 거대한 소음을 뚫고 모니터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압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환자 BP가 60을 유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제 귓전을 때렸죠. 그 말과 동시에 두 번째 부정맥이 제 심장을 잔인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격렬하게 경련하며 숨이 완전히 막히는 느낌, 그것은 아까 회의장에서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공포였죠. 저는 다시 한번 차가운 죽음의 문턱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뭐라도 좀 해봐요. 라이언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지혁은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얼음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제 팔에 또 다른 주사 바늘을 꽂아 넣었죠. 승합제 용량 최대로 올립니다. 리도카인 준비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제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며 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저는 간신히 의식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죠. 그는 이 좁은 헬기 안에서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제 생명의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모니터의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그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흐릿한 시야 속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이송을 가로막았던 미 경호팀장 에이든이 한지혁의 옆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수액백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자동 펌프로는 압력이 부족합니다. 손으로 직접 짜야 해요. 한지혁의 짧은 지시에 에이든은 자신의 모든 힘을 실어 비닐백을 압박했죠. 그의 굳은 표정과 핏발선 눈은 더 이상 워싱턴의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단단한 손이 제 생명줄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의식의 저편에서 그들의 숨가쁜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지혁의 거칠게 터져나오는 숨소리와 에이든의 이를 악무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헬기의 기계음 속에서 기묘하게 하나로 합쳐졌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국적과 임무, 프로토콜 같은 단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두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애쓰는 그들의 절박함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흡 소리에 의지해 이 지옥 같은 비행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파일럿의 다급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5분 후 병원 옥상에 도착한다. 모두 충격에 대비하라. 그 한마디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5분,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헬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하고 낯선 도시의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과연 저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쿵 하는 묵직한 충격과 함께 헬기가 옥상 헬기패드에 거칠게 내려앉았습니다. 엔진이 멈추고 귀를 찢을 듯한 프로펠러 소리가 잦아들자 거짓말 같은 정적이 찾아왔죠. 그리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는 수십 명의 의료진이 마치 군대처럼 완벽하게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직 저를 맞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경주에서 느꼈던 어설픔이 아닌 압도적인 전문성과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의 가장 중앙에 유독 차분한 눈빛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의사들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가운을 입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헬기에서 끌려 나오는 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정윤 교수, 제 심장을 멈추게 할 장본인이었습니다. 한지혁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며 그에게 다가가 짧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대동맥 박리, 이동 중 어레스트 2번 있었습니다. 바이탈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이정윤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이브리드 수술실로 직행한다. 지금부터 내가 맞지.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는 제게 내려진 마지막 선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수술실까지 이송되는 동안 저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은 거칠지만 신속하게 이송용 침대에서 차가운 수술대 위로 옮겨졌죠. 눈을 뜨고 싶었지만 제 눈꺼풀은 이미 제 의지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대신 제 모든 감각은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찰칵거리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들, 사람들의 분주하지만 침착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한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정윤 교수였고 이곳은 명백히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왕국에서 희생양이 된 기분이었죠. 차가운 공기가 제 맨살에 소름처럼 돋았습니다. 제 의식이 다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제 시야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대한 스크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붉고 푸른색으로 복잡하게 얽힌 마치 지옥의 지도 같은 제 혈관 3D 영상이 떠 있었죠. 찢어진 대동맥공이 끔찍한 형태로 제 상태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윤 교수가 그 스크린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마스크 너머로 말했습니다. 대동맥공 파열 범위가 예상보다 넓군. 스텐트 연장까지 모두 준비하도록. 그의 말에 수술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제 쪽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환자의 심장을 멈춥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공포로 숨이 막혔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완벽하게 죽이겠다는 뜻이었죠. 제 팔에 혈관을 타고 차가운 액체가 주입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음물로 바뀌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었어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체온 18도까지 하강시킵니다. 뇌파 모니터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수술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18도,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제 의식이 급속도로 냉각되며 저는 깊고 어두운 얼음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 존재가 소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삐! 제가 회의장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기계음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무도 당황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죠. 뇌파 일직선 확인, 지금부터 완전한 순환 정지 상태입니다. 그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임상적 사망 상태, 그것이 제 현재의 공식적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죽은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의식의 아주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제 몸이 아닌 제 몸이었던 것이 해체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톱으로 흉골을 여는 소리, 기계가 피를 돌리는 소리, 모든 것이 아주 멀리서 들려왔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순간부터는 에크모라는 기계가 제 생명을 완전히 대신했다고 합니다. 제 심장과 폐의 역할을 그 거대한 기계가 대신하며 제 몸은 생명 활동이 완벽하게 멎은 상태였죠. 이정윤 교수는 그 완전한 정지 속에서 찢어진 제 대동맥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대동맥군과 주요 분지들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술실 스피커를 통해 다른 방의 보조팀에게도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부 대동맥에는 스텐트 그래프트를 연장하는 계획이 동시에 실행되었죠. 제 몸은 마치 정밀한 기계 부품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제 의식은 그저 이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경이롭고도 소름 끼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몸은 18도의 얼음장과 같았지만 제 뇌는 아니었거든요. 선택적 뇌관류 시작합니다. 뇌에만 혈류를 24도로 약하게 유지시킵니다. 이정윤 교수는 제 몸을 죽인 상태에서 오직 뇌만 살짝 깨워 혈류를 유지시켰습니다. 뇌의 괴사를 막기 위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만 같은 정밀한 작업이었죠. 그는 죽음의 강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손끝은 바늘보다 가늘게, 그리고 강철보다 단단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제 뇌가 미약하게 남아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것은 기묘한 생존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은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분이었는지 아니면 하루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저 무한한 어둠 속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록지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죠. 제 심장이 멈춰있던 시간은 정확히 3시간 40분이었습니다. 220분 동안 저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정윤 교수와 그의 팀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제 혈관을 엮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싸우며 제게 돌아올 길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들이 만들어준 그 아슬아슬한 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집중력이 제 유일한 생명줄이었어요. 이제 재가동합니다. 체온 상승 시작하세요. 이정윤 교수의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를 세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제 몸에 다시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했죠. 차가웠던 액체가 빠져나가고 뜨거운 생명이 제 혈관을 타고 세차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이 스스로 뛰려는 미약한 반항 같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제 심장의 의지였죠. 모니터의 일직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뛰어란 말이야. 저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뛴다. 이정윤 교수의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그 한마디가 수술실의 모든 공기를 바꿨습니다. 모니터의 평평한 직선은 마침내 뚜렷한 리듬을 가진 곡선으로 바뀌었죠. 쿵, 쿵, 쿵. 그것은 더 이상 기계음이 아닌 제 심장이 만들어내는 가장 완벽하고 장엄한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제 의식도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을 향해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더 이상 백악관의 임무를 위한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단 브릭스라는 한 사람을 위해 뛰고 있었죠. 제 심장은 다시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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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롭지만 일정한 리듬을 가진 기계음이 제 의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절망적인 단절의 소리가 아니었죠. 이 소리는 누군가 제 심장을 대신해 억지로 뛰게 만드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중환자실의 밝다 못해 하얀 조명이 제 시야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죠. 그리고 곧바로 제 목구멍 깊은 곳을 틀어막고 있는 거대한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튜브, 인공호흡기 튜브였습니다. 저는 숨을 쉬려 했지만 제 폐는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기계가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는 감각에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손길이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브릭스 씨, 제 말 들리세요? 숨 따라오세요. 침착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겨우 눈동자를 굴렸죠.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한 간호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지금 느끼는 공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기계가 도와주고 있으니 억지로 숨 쉬려 하지 마세요.
그냥 리듬을 타세요. 저는 그녀의 말을 따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그 따뜻한 온기가 제게 돌아왔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 생명의 두 번째 문을 열어준 한하율 책임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잠시 확인하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목에 있는 관을 뺄 겁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을 뺀다는 말에 저는 안도감보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것이 사라지면 저는 다시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두려움을 읽은 듯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하나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세면 있는 힘을 다해 기침을 하세요. 할 수 있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저와 맺는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땅, 낯선 병원에서 이 낯선 여자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완벽했던 프로토콜은 이미 산산조각 났죠. 이제 제가 의지할 것은 그녀의 목소리와 그녀의 손길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확인하고는 제 목에 꽂힌 튜브 근처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은 타는 듯이 말라 있었죠. 제 모든 신경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구령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는 쇠막대가 빠져나오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죠. 세상의 모든 공기가 마치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되어 제 폐를 찢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제 숨이었습니다. 기계의 강제적인 주입이 아닌 오로지 제 의지와 제 힘으로 들이마신 첫 번째 호흡이었죠. 그 고통스러운 첫 호흡이 제게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 대신 저는 그녀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음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눈을 깜빡였죠.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펠라이트로 제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빛이 제 눈을 찔렀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세상에서 가장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브릭스 씨. 이쪽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상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계의 일부에서 다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귀환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저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끔찍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알아들었죠. 잘하셨어요. 정말 잘 버텨내셨어요. 그녀가 젖은 거즈로 제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 시원한 감촉이 제게 현실감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보인 적 없던 나단 브릭스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임무도 보고서도 APEC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울고 있었어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하율 간호사는 저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우셔도 괜찮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제 가슴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임무를 위해 뛰던 심장이 아니라 제 생명을 위해 뛰는 심장을 되찾은 겁니다. 그 감격이 눈물이 되어 터져나온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잠 대신 흉골을 절개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저를 찾아왔죠. 진통제 기운 속에서도 그 고통은 마치 제 존재를 증명하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고통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 통증이야말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제가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제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쿵. 제 심장은 다시 저를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바로 제 생존의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와는 정반대로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죠. 제 침대 옆에 선 그녀가 자신을 또렷하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릭스 씨. 저는 재활치료실의 베로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제 차트를 훑어보더니 이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가 제 당황한 표정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브릭스 씨는 걷게 되십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또 다른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직은 무리입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듭니다. 흉골을 절개한 상처가 여전히 불타는 쇠꼬챙이처럼 저를 찔렀거든요. 침대에서 몸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드라니 그건 고문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베로아는 제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율 간호사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브릭스 씨, 배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안 걷는 게 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폐에 물이 차거나 근육이 굳어버리면 이 병실을 영영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녀들의 단호한 표정에서 제가 선택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율 간호사가 제 등을 받치고 베로하가 제 팔을 잡아당겼죠. 으윽. 침대 가장자리에 겨우 걸터앉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흉골을 조여맨 와이어가 제 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조여왔습니다. 자, 제 어깨에 기대세요. 체중을 이쪽으로 실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저는 지옥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뜨거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치솟았죠. 저는 비명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잡고 있어요. 한 걸음만 더. 그 한 걸음이 제게는 10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한 바퀴. 그것이 그날 제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고작 몇 미터에 불과한 그 거리가 제게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아득하게만 보였죠. 제 등줄기를 땀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호흡은 거칠어졌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로하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브릭스 씨,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저를 채찍질했죠. 마침내 침대로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을 때 시계는 정확히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바퀴를 도는데 10분이 걸린 겁니다. 고통스러운 보행 훈련이 끝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베로하가 이번에는 작은 풍선을 들고 다시 나타났죠. 그녀는 제게 풍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폐를 다시 훈련시킬 시간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술로 쪼그라든 폐를 다시 확장시켜야 폐렴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녀가 시범을 보이듯 풍선을 크게 불었습니다. 저처럼요, 이 풍선을 터뜨릴 기세로 아주 강하게 부셔야 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풍선을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폐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조금의 힘도 내지 못했죠. 더 강하게요, 브릭스 씨. 베로하의 재촉에 저는 온 힘을 다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흉골의 통증이 다시 저를 덮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풍선이 겨우 주먹만 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요. 그녀의 격려에 저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짰습니다. 그 순간 제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다시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풍선을 떨어뜨리고 거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제 등을 두드려주며 물을 건넸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폐의 느낌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고통스러운 감각이 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밤이 되자 이번에는 하나율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쿠션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제게 쿠션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침 훈련을 할 시간이에요. 저는 이미 오늘 하루를 전쟁처럼 치른 뒤였습니다. 제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 애원 섞인 목소리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낮에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녀는 제 가슴팍 수술 부위 근처에 자신의 손바닥을 겹쳐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를 지지해 줄 테니 있는 힘껏 기침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지금입니다. 그녀의 구령에 맞춰 저는 쿠션을 끌어안고 기침을 했습니다. 컥. 흉골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바닥이 받쳐주는 부분이 든든하게 느껴졌죠.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저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죠. 저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몇 번이고 기침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재활은 전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제 생명을 구한 천사이자 저를 고문하는 악마이기도 했죠. 지독한 훈련이 모두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하나율 간호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판을 밀고 들어왔죠. 저는 입맛이 전혀 없었지만 그녀는 제 침대 테이블을 펴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낯선 갈색 국물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묻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미역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죠. 특별한 날이라니 오늘은 제게 최악의 날이었는데요. 그녀가 제 마음을 읽은 듯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날에는 이걸 먹습니다. 브릭스 씨는 오늘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국물 속으로 소금보다 더 짠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미 경호팀장 에이든 리였죠. 그는 헬기 안에서 수액백을 쥐어짰던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저를 두고 한 지역 전문의와 대치하던 그의 날카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는 정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병실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죠. 저는 침대에 기댄 채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굳은 어깨가 그가 얼마나 망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듯했죠. 그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서 다행입니다, 나단. 그의 목소리는 헬기 안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의례적인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죠. 그는 천천히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는 명령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임무의 전부였으니까요. 그의 고백은 수술실의 공기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워싱턴의 프로토콜이 아닌 복잡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던 그의 신념이 이제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지켜보았을 겁니다. 한 지역의 단호한 판단과 이정윤 교수의 기적 같은 수술, 그리고 하나율과 베로하의 헌신적인 돌봄까지 전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매뉴얼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는 제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인정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안도한 듯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에이든의 무거운 방문이 끝나고 잠시 후 병실 문이 이번에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제 동료 라이언 피어스였죠. 그는 과일 바구니가 가득 실린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룸서비스 배달 왔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특별 손님을 위해서죠. 그의 유쾌한 목소리에 병실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거대한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색색의 과일들이 마치 폭죽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았죠. 그는 제 헬쑥한 얼굴을 보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경주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친구.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경주가 나를 기억한다니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저 쓰러졌을 뿐인데요. 라이언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사과를 깎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APC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정해졌다고 하더군.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다는 거죠. 라이언은 잘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온몸으로 그걸 증명해낸 셈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제 실패가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라이언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과일 바구니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제 코를 간지럽혔죠. 저는 수술실과 헬기, 그리고 회의장에서 저를 스쳐갔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뚜렷한 표정으로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죠. 이정윤 교수의 얼음장 같던 집중력, 한지역 전문의의 타협 없는 단호함, 한하율 간호사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베로아 치료사의 지칠 줄 모르던 격려까지. 그 모든 얼굴들이 제 두 번째 생명을 이루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작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원래는 APEC 회의의 핵심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경제 안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공책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에 보낼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제 마음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윤, 한지혁, 한하율, 베로아. 그 이름들은 이제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를 다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아래 저는 이 보고서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를 다시 만든 사람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죠. 저는 그동안 데이터와 프로토콜이라는 차가운 숫자들만 신봉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린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과 헌신이었죠. 에이드는 명령을 믿었고 저는 통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윤 교수와 그의 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명 그 자체를 믿었던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그 문장은 제 머리가 아닌 제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의료는 심장을 고칩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경험의 핵심을 꿰뚫는 다음 문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마음은 사람을 고칩니다.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저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제가 온몸으로 증명해낸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저는 이정윤 교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은 수술실에서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며칠간 연습했던 말을 겨우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교수님,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한 군데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는 제 의도를 짐작한다는 듯 말없이 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제가 쓰러졌던 곳, APEC 본회의장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제게는 수만 가지 의미로 다가왔죠. 제 심장이 긴장으로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윤 교수는 제 차트와 제 얼굴을 몇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의학적으로는 전혀 권하고 싶지 않은 일정입니다. 나단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반대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임무는 그곳에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두 번째 삶은 그곳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가도 됩니다. 그가 말한 약속이 제 자신과의 약속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허락은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경주로 돌아오는 길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되던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은 공포와 고통뿐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차분한 설렘이 느껴졌죠. 라이언이 제 휠체어를 밀어주며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많던 기자들과 카메라는 모두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라이언에게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모든 통제력을 잃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죠. 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흉골의 통증이 찌르르 울렸지만 저는 제 두 발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제 절망을 제 발로 직접 밟고 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관자놀이를 짓누르던 통증, 좁아지던 시야,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곳에서 나단 브릭스가 아닌 백악관의 임무로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저는 사람으로서 다시 서 있었습니다. 라이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은가, 친구?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괜찮아진 것 같네. 바닥의 냉기가 구두를 타고 발바닥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냉기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익숙하지만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다시 서 계시네요, 나단 씨.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란색 유니폼 대신 평상복 차림의 한지역 전문의가 저를 보며 서 있었죠. 그는 경주 의료지원팀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하러 왔다가 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그날 회의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더니 이내 제 손을 굳게 맞잡았죠.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날 제 손을 대신 잡아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에이든의 프로토콜에 맞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제 감사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은 저도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놓지 않았죠. 그의 손아귀 힘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명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를 이쪽 세상으로 끌어당겼던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 박사님. 그러자 그는 뜻밖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심각했던 표정과는 전혀 다른 소년 같은 미소였죠. 무슨 말씀을요? 제가 잡은 게 아닙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은 여기 있던 모두가 나단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호팀, 동료들, 그리고 이정윤 교수와 보이지 않는 곳의 모든 의료진들까지.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고 제가 배운 새로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저는 그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지역 전문의와 저는 나란히 서서 텅 빈 회의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거대한 고분들이 노을빛에 물들고 있었죠. 처음 경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저 무덤들을 보며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박물관처럼 박제된 도시라고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저 고분들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겨내고 천년을 버텨낸 끈질긴 생명력의 증거였습니다. 이 도시는 저를 쓰러뜨렸고 동시에 저를 다시 살려낸 무대였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 안에서 고요하지만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품격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어쩌면 저 고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한지혁이 제 말을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나단. 저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흉골의 통증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은 저를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었죠. 그것은 제가 걸을 때마다, 숨 쉴 때마다 느끼는 제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무대에서 마침내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워싱턴 복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던 병실의 공기는 분주했습니다. 라이언이 제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텅 빈 문서를 띄웠죠. 원래대로라면 저는 APEC의 성과와 실패, 그리고 제 상태에 대한 공식 문건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로 가득 찬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보고서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 문서를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그 보고서를 위한 단어들을 만들어내길 거부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경험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템플릿 대신 깨끗한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아닌 제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흉골의 통증이 이제는 제 호흡의 일부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죠.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경외심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어요. 생명 앞에서 국경은 느슨해져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이 한 줄의 문장은 제가 백악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신념과 프로토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명확한 진실을 알지 못했죠. 저는 그것을 책이 아닌 제 찢어진 대동맥과 멈췄던 심장으로 배웠거든요. 그 문장을 쓰고 나자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 생명을 빚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야 했죠. 저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고 첫 번째 수신인으로 이정윤 교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집중력으로 제 심장을 멈추고 다시 뛰게 한 그였죠.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감사의 말로는 도저히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차가운 계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뜨겁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공식을 계산해낸 가장 위대한 공학자였습니다. 두 번째 메일은 한하율 간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시 숨쉬는 법을, 그리고 우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죠. 그녀에게는 글자 대신 제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그것은 라이언이 찍어준 제가 처음으로 걸었던 병원 복도 바닥 사진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타일이 찍힌 사진이었지만 제게는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었죠. 저는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곳이 제가 다시 태어나 처음 밟은 땅입니다. 당신의 손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바닥을 다시 딛고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돌아갈 길을 알려준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베로하 물리치료사를 떠올렸습니다. 저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걷게 만들었던,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졌던 그녀였죠. 저는 라이언에게 부탁해 작은 손목 밴드 하나를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선물이었죠. 저는 그 밴드와 함께 작은 카드를 썼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를 위해 붙잡아준 시간의 증표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멈추는 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또 다른 과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간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참 동안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라이언이 제 곁에 조용히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제가 쓰고 있는 문서의 첫 줄과 제가 보낸 메일의 내용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굳이 창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오랜 동료였고 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증인이었으니까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죠. 라이언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단, 자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업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유쾌함이 사라진 아주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제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그건 보고서가 아니라 증언이군.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죠. 저는 제가 목격한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제 남은 삶 동안 계속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경주에서 저를 붙잡아주려 했던 바로 그 손이었죠.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라이언. 이건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일세. 저는 그동안 인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알아버렸죠.
제 두 번째 생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그 빚을 갚아나가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의무를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라이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마저 챙기지 못한 제 서류 가방을 들었죠. 그는 제 선택을, 그리고 제 변화를 묵묵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가시죠, 나단. 워싱턴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과거의 모든 데이터가 아닌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문장이 담겨 있었죠. 저는 제 두 발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흉골의 통증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그 통증과 함께 제 증언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 검사를 위해 이정윤 교수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제 심장 초음파 사진을 라이트박스에 걸어두고 꼼꼼히 살피고 있었죠. 저는 제 두 번째 생명의 설계도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든 수치는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단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비행은 심장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에 달렸죠. 저는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게 의사로서의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그 불안감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때 베로아 치료사가 가르쳐준 호흡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폐로 숨쉬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거든요. 저는 복도에 잠시 멈춰서서 그녀가 시켰던 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흉골의 통증이 희미하게 저항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숨을 천천히 내쉬자 격렬했던 심장 박동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몸을 통제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배운 셈이었죠. 이것은 워싱턴의 매뉴얼에는 없는 오직 저만이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APEC를 마치고 돌아가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라이언이 제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우리는 특별 출국 게이트로 향했죠. 그곳에 에이든 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호팀장의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편안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자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헬기 안에서 수액백을 쥐어짰던 그때처럼 단단했죠. 몸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나단.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도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이런 일 말고 그냥 승객으로만 만나죠.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지독했던 헬기 안에서의 사투가 떠올랐거든요. 그날 우리는 임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좋아요, 에이든. 다음에는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 대신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경호 대상이 아니었고 저도 그의 보호를 받는 VIP가 아니었죠. 우리는 그저 같은 하늘 아래서 위험한 순간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사가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에이든이 떠나고 라이언과 저는 탑승 게이트 앞으로 향했습니다. 라이언은 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며 마지막까지 저를 챙겼죠. 그는 여전히 제 동료이자 이 모든 일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그 멋진 보고서는 결국 어떻게 마무리했나? 저는 그가 제 노트북에서 보았던 그 선언문을 말하는 것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제가 워싱턴에 돌아가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는 잠시 창밖의 거대한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말인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밌다는 듯 웃고 있었죠.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기술이 심장을 살리고 마음이 삶을 잇는다. 어때, 근사하지 않나? 제 대답에 라이언의 미소가 옅어졌습니다. 그는 제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다운 제목이군. 아니, 자네답지 않아서 더 완벽한 제목이야. 그의 인정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 익숙한 기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흉골의 통증을 느끼며 안전벨트를 맸죠.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다짐, 헬기 안에서의 공포, 그리고 이정윤 교수의 수술실까지. 그 모든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쿵 하는 가벼운 충격과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의자 깊숙이 파묻히는 압력에 저는 베로하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내 육중한 몸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습니다. 제가 헬기에서 보았던 저를 살리기 위해 빛나던 바로 그 불빛들이었죠.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자 그 불빛들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이제는 아득해진 그 도시를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그리고 저를 쓰러뜨린 경주까지도.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또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땅이었죠. 저는 그곳에 제 과거의 심장을 두고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가슴 안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이것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쿵, 쿵, 쿵. 이것은 더 이상 백악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뛰는 업무용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숨쉬기 위해 뛰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의 심장이었죠. 저는 제 심장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 고동 소리야말로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어둠 속을 뚫고 워싱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제 두 번째 삶의 첫 번째 호흡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렇게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의 공기는 익숙했지만 저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열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책상 위에는 제가 떠나기 전 처리하던 수많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불필요한 초조함의 증거들이 가득했거든요. 여분의 에너지 드링크 캔, 스트레스 볼, 그리고 수많은 약병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저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가장 큰 서랍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의 의지에 제 몸을 혹사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 두 번째 삶을 위한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빈 서랍을 닫으며 비로소 제가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썼던 제 선언문을 노트북에서 불러왔습니다. APC 보고서 대신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적은 문서였죠. 프린터가 텍스트를 인쇄하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생명 앞에서 국경은 느슨해져야 한다. 그 첫 문장이 종이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종이를 서류철에 꽂아두지 않았어요. 대신 제 서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테니까요. 저는 벽에 붙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소파를 원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릭스 씨, 지금 안 걷는 게 더 위험합니다. 마치 하나율 간호사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죠. 그녀의 단호했던 목소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도 걷기 30분. 그것은 그녀가 제게 준 마지막 처방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운동화 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흉골의 통증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죠. 이것은 훈련이자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공원을 걷기 시작한 첫 5분은 역시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걸었을 때처럼 흉골이 뜨겁게 저항했죠. 숨이 차오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쯤에서 멈추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베로아 치료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0분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통증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비로소 의미로 바뀌는 순간을 저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을 꼬박 채우고 집에 돌아오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죠.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공식 보고서를 독촉했거든요. 저는 그의 메시지 창을 열고 새로운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라이언, APEC 후속 협력 보고서 말인데 한국 모델로 전면 수정해야겠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에 대한 보고였죠. 답장은 금방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제 의도를 이해하리라 믿었습니다.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다가 제 손목에 감긴 작은 고무밴드를 보았습니다. 베로하 치료사가 마지막에 건네준 멈추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밴드였죠. 그녀는 제게 걷는 법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밴드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던 열정이 담긴 부적과도 같았죠. 그녀는 아마 지금도 병원 복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물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밴드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저는 이 밴드를 절대 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잠시 고민했죠. 예전 같았으면 배달 음식이나 냉동식품으로 때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짐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한하율 간호사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준 작은 메모지를 찾아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미역국의 레시피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 음식이 다시 태어난 날에 먹는 음식이라고 알려주었거든요. 저는 그 메모지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다시 태어난 날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레시피는 영어로 적혀 있었지만 꽤나 복잡해 보였습니다. 불린 미역을 볶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라니. 저는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메뉴는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했죠.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두 번째 생명을 축하하는 저 자신을 위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으니까요. 다시 태어난 날의 식사. 저는 한하율 간호사의 그 말을 되뇌며 서툰 솜씨로 미역을 물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보장할 수 없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치유였습니다. 냄비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바라보았죠. 제 심장은 이제 제 가슴 안에서 고요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APEC에서 그 어떤 경제적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져왔죠. 그것은 바로 마음의 기념품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을, 명령이 아닌 생명을 배웠습니다. 저는 다시 나단 브릭스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그 나단 브릭스가 아니었죠. 제 두 번째 삶은 그렇게 낯선 미역국 냄새와 함께 워싱턴의 밤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임무가 전부였던 냉철한 백악관 보좌관이 APEC 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식 프로토콜과 한국 의료진의 생명을 우선하는 판단이 충돌하는 위기 속에서 기적 같은 수술과 따뜻한 재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 감동사연이었습니다.